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성장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민간 소비는 5%나 줄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정의당이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하고 무공천 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을 방문한 대전 IM 선교회 관계자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가 17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가 병원, 식당, 카페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녀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타지에서 와서 꼭 이렇게 막물어 놓느냐고. 홍천군 단체에서 그거 된 건 없잖아요.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3km나 역주행하던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모는 트래픽 브레이크 운전을 해서 충돌 사고를 막았습니다. 미 하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역대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었다는 상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번째 역성장인데요. 청와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상위권 실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는 성장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자영업자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그나마 간신히 버틴 건데 정부는 올해도 일단 돈을 많이 풀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명동거리가 썰렁합니다. 중심가도 폐업한 점포가 적지 않고 골목 안 점포는 두세 개씩 텅텅 비어 있습니다. 80%가 줄었다고 봐야겠다. 기한이 안 돼서 못 나가서 그냥 문을 열고 있는 것이지 장사가 돼서 여는 게 아니라니까. 가게 몇 곳만 돌아도 탱크 등 못 만드는 게 없다던 세운상가도 셔터가 줄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한 30분만 줄었지. 춤이 다 올리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덩달아서 이제 주민까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않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 2차 석유 파동이 있던 1980년과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마이너스 5%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덕분에 그나마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입니다.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괜찮은 마이너스 1.0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에 국가 재정이 역성장을 완충하며 제 역할을 했다며 올해도 민간 소비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십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기라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정부가 이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오늘 별도로 불렀는데요. 이 재정이 화수분이냐며 제동을 걸었던 홍 부총리는 이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질타를 의식한 듯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며 물러섰습니다. 이 손실 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50조 원을 밑도는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불러 공개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니까 한대 때 서로를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그동안 비공개 협의회는 5차례 가졌지만 공개 협의회는 총리 취임 직후 한 차례 연 이후 1년 만입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보상 제도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 부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서둘러 달라며 홍 부총리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각은 원팀이라며 앞으로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 총리의 지시에 이견이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SNS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방법 등은 기재부와 소상공인 담당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논의해 윤곽을 잡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0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전체 업종을 지원할 경우라며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만 지원한다면 보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50조 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받게 되는 안을 이 윤곽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여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인데 지난해 손실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세업자는 정해진 금액을, 규모가 있는 업체의 업주들은 손실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고 너무 한다 보면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급하게 정하다 보니 큰 기준 먼저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손실의 지급 기준에 대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피해 업종에 이미 2,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간 데다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선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고 향후 전국민 대상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소급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액 산정은 같은 업종 내 같은 돈을 지급하는 정액제와 피해 금액에 비례해 보상금이 정해지는 정률제를 함께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자영업자는 정액 보상, 그 이상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더 이상 월세 낼 돈도 없고 50일이 넘게 저희가 문을 닫고 영업 중지 상태로 있었는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더 내서 재원을 마련하지 말고 다른 데 쓸 돈을 보상금으로 먼저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 정도니까 70명 중 1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인 거죠. 사망자는 21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354명 추가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대전에 있는 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퍼졌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해열제를 먹고 버텼는데 식당, 카페, 약국 등 홍천 시내 30여 곳을 돌아다녀 홍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앞에 정차된 대형 버스에 전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탑니다. 대전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있다가 지난 16일 이 교회로 온 수련생과 관계자들입니다. 인소라는 목사 부부를 포함해 모두 40명이 왔는데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시설 등으로 옮겨졌고 이들이 머물던 시설에는 2주간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전에서 일부 수련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안전한 수련 장소를 찾는다며 홍천으로 왔습니다. 생일을 좀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때 많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이제 모이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 사실은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과 경찰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발열 증세가 있었지만 해열제를 먹고 지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열이 나고 하게 되면 코로나19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검사를 열났을 때 한 번이라도 하고 했다라면 어느 정도는 또 조기에 수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학조사 결과 홍천에 머물면서 시내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병원과 약국 등 30곳 넘게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타지에서 와서 꼭 이렇게 막물어 놓느냐고. 홍천군 단체에서 그거 된 건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왜 이렇게 하느냐고.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위배되는지 조사한 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강원도 홍천에서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오며 IM 선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2명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선교회 측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내부 시설을 조사해보니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키보드 등 시설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IM 선교회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의 국제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걸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처음 발열이 발생했을 때 감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을 빨리 못했다며 판단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일 첫 증상자가 나왔을 때 다른 학생들과 분리 조치만 하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선교회 측은 신입생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감염원을 외부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에서 한 방에 최대 20명이 공동생활을 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전 IM 선교회 시설 곳곳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식당 테이블, 살균 소독기, 키보드, 강의실, 방충망, 교탁, 책상 이런 쪽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선교회 측은 자신들과 관련된 전국 교육시설 26곳의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소속 인원 정보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천지나 BTJ 열방센터에 비해 빠른 사과에 나섰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 용인, 홍천 등으로 퍼진 IM 선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정의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 정의당은 책임지는 차원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이미 당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무공천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습을 위해 현재 대표단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보궐선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후 대표 선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비상대책회의는 내일부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낼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무슨 염치로 선거를 전망하겠냐고 밝히는 등 당내에선 무공천이 수습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을 때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으로부터 3번 연속으로 일어났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원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의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비상대책회의, 시도당 연석회의와 조만간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공천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형사 고발한 데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의당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 정의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제 민주당은 충격과 경악이라고 비판했었죠. 하지만 정작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는
서면 한 장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도 예정대로 낸다는 입장인데요. 이 당내에서도 참담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극소수뿐이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에 공식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당 소속 시장 비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의 사과 입장은 이미 밝혔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만큼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당내 자성의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도만 민주당이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을 비판한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비판이 불편한 기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권표 분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성비위 이슈가 부각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비위 사건을 집중 공략해 여권 전체를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양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원조 친문은 아니었던 만큼 오히려 당 주류인 친문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자켓과 운동화를 신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이후 3년 만에 우상호 의원과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두 사람은 서로 남매 같은 사이라며 아름다운 경선을 다짐했습니다. 누나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어깨 동무하면서 아름다운 경선이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과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원조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친문 표심을 겨냥한 경쟁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사선의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밀려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을 내세우며 부동산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16만 호 정도를 도심지를 지나는 철길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박 전 장관은 소상공인 살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3월 1일 경선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예비경선에 나설 후보를 1차적으로 추렸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향도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한 14명 가운데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8명을 남겼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4명으로 한 번 더 후보를 압축하고 오는 3월 4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부산시장 경선의 경우 6명의 후보가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본경선에는 4명만이 진출하게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전선으로 떠나는 군인의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긴 국민께 드리는 출사표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는 3월 초까지
야권 후보들 사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굴 다루는 법입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 부총리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건 여권인가요? 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정세균 총리와 이견을 보이는 듯 하다가 오늘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또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 경제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홍 부총리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어제 이제 손실보상제 도입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재정 걱정을 하며 우려했던 홍 부총리의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의 홍 부총리 비판과 달래기 반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여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 직접 사의통령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사의통령 저도 전달했습니다.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 당시 야당에서는 이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권이 돈 쓰겠다고 하는 걸 홍 부총리가 반대하면 으름장도 났다가 달래기도 하고 결국 여권 뜻대로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백기만 든다는 의미에서 홍백기, 용도삼이라는 뜻에서 홍도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이 2달 지나면 역대 최장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권위는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홍 부총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국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재부 이른바 국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재부가 청와대 여당에 치이고 경기도지사에게 겁박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나들이의 속내.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왔다 갔나 보죠? 네, 오늘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대부분 경기도가 지역구인 의원 17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서 보면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정치권 안에서는 누가 참석하나 이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친문 의원들은 잘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원들이 눈치 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이 지사가 국회 바로 앞에서 경기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건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당내 세력이 약한 이 지사가 경선의 벽을 넘기 위해서 미리 세를 불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쟁자인 이낙연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물론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표인 만큼 당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당무를 맡고 있는 홍익표, 오영훈, 김영배 의원 등이 이낙연계로 분류됩니다. 새 확산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조만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부쩍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요. 네, 정세균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광화문 포럼이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어제 다시 시작했는데요. 친문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가장 큰 세력인 친문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여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구애 경쟁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이 정치인도 민심 따라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사건이 알려진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 거기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앞장서서 사용했죠. 인권위 발표가 나오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뒤늦은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서채리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국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침해된 본익 부분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이고, 피해자 측은 이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며 피소 사실 유출 혐의를 받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남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더 큰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SNS에 사과한다. 그 사과는 사과로서 의미를 가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차 피해가 멈출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지를 보이는지 저는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남인순 의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내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어제 인권위 조사 결과에는 서울시 비서실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도 6개월 만에 사과했는데 역시 직접 사과가 아니라 보도자료 형태였습니다. A4용지 한 장 반쪽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A4용지 한 장 반쪽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받아들이겠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여성평등을 외치며 젠더특보를 만들었고 성평등 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 앞에서 피해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게 진리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12월 경찰이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자 전직 서울시 직원들은 피해자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시는 관행적으로 20, 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시장 비서로 배치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기관장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노무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서울시. 한 장 반쪽짜리 사과문에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죄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호텔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2019년 5월부터 여러 차례 호텔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성은 호텔 CCTV에 찍힌 성추행 장면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호텔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해고할 때 남자 직원들한테 끌어내라고 했고 조선시대 종처럼 그냥 끌려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용노동법상 보장받아야 하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자리엔 가해자인 사장까지 있었습니다. 성폭력 부분은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하시더라고. 또 출퇴하는데 가해자가 회사 대표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지난 15일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60-70%는 되는 것 같아요.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광복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수여했죠. 최재형 기념사업회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광복회가 상의 없이 중복되는 상을 만들어 남발한다는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독립운동가 고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딴 최재형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업무를 재개했다는 게 수상 사유였습니다. 이런 상으로 저에게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에 쓰인 권총을 마련해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기념사업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재형상을 제정하고 5월엔 1회 수상자 공모까지 냈는데 하루 뒤 광복회가 고 김상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최재형상을 줬단 겁니다. 이 공고가 나가고 바로 광복회에서 김상현 의원 최재형상 준다고 뜬 거예요. 공고 전 중복되는 상을 만들지 말라고 광복회에 공문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복회는 첫 상을 준 지 7개월 만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같은 상을 줬고 다시 한 달 만에 추 장관에게도 상을 준 겁니다. 이런 사이 기념사업회도 고려인 동포 야학을 후원하는 기업인에게 상을 줬습니다. 사업회 측은 러시아에 있는 최 선생 유족들도 상이 남발되는 걸 걱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느냐 좀 안타깝다. 추 장관 수상 이후 사업회에는 후원 중단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아닌 기념사업회가 준 걸로 오인하는 후원자들의 전화입니다. 민심의 절반이 최재형 선생을 둘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광복회 측은 독립운동가를 알리려고 만든 상이 많다며 재정과 시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승합차를 몰고 13km나 역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정상주행하는 차들을 보호했습니다. 아찔했던 상황 배영진 기자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늦은 밤 고속도로 위에 승합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달려옵니다. 맞은편 차량들은 역주행 승합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상등을 켜고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승합차는 마주오는 차량들을 피한 뒤에도 계속 역주행하며 터널로 진입합니다. 대형 트럭이 급히 속도를 줄여 옆 차선으로 스쳐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순찰차가 출동해 정상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도로를 막자 역주행 승합차는 그제야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경찰관이 다가가 승합차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에야 13km나 계속된 역주행이 끝났습니다. 112 상황실에는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나이다 두 개가 내 앞을 탁 나타나는데 내가 겁이 나가 저 역주행이다 싶어서 지나고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리가 더 끌리셔서 충분해지. 경찰은 의도적으로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뒤에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방식으로 도로를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 밀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자는 이곳 신대구고속도로 밀양요금소 출구로 진입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들이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년 전 50중 추돌 사고로 7명이 숨진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 블랙아이스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빙 사고를 막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위험을 줄여주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차량들이 멈춰선 채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기 때문에 과속해오던 화물차의 제동장치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1, 2차선이 다 빙판이고 탱크롤이 25톤 트럭이 이제 미터 속도를 못 줄이고 이제 미끄러지면서 제 차를 받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은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수막이 설치돼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빙 취약 구간을 알리는 조명식 주의 표지판과 과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노면엔 양방향 150m 정도 홈파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홈을 통해 노면의 물이 도로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염수 분사 시설도 설치돼 결빙을 막고 있습니다. 노즐을 좀 위로 올리면 저기 이제 그 1차로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최장 2시간까지 저희들이 분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횟수도 늘렸고 제설제 염화칼슘의 예비 살포 기준도 대기 온도는 4도 이하, 노면 온도는 2도 이하일 때로 강화했습니다. 몇 도 정도 나온 건가요? 노면 온도가 지금 현재 영상 1.1도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에 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설제가 염수로 눈을 녹인다 해도 도로 표면의 온도가 낮아서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생성될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대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추우면 얼마 전 추가 별로 사람 안 돼. 그 일본차도 뭐 바닥에다가 애들 일선 가고 이러면 그래서 노면의 온도가 낮은 구간을 찾아내 속도 제한 등 추가적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410곳을 결빙 취약 구간, 즉 겨울철 위험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구간 지정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가 점수 입력 잘못으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88곳이 410개 위험 구간에 포함됐고 정작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은 40곳은 누락됐다는 감사 결과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국민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여유가 또 없었고 급하게 작업을 하면서 실수가 있었어요. 취재진은 이른 새벽 감사원이 위험 구간에서 누락됐다고 지목한 한 터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비가 온 탓에 노면이 젖어 있는 듯 보이고 지상 온도는 영상이지만 결빙의 관건인 노면 온도는 실제로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물하고 이 얼음이 섞여 있는 반바직 섞여 있는 슬러시 상태입니다.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결빙 취약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결되더라도 탄핵 심판은 열려야 한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상원으로 걸어가는 9명의 탄핵소추 의원들. 라스킨 하원 의원이 파란 봉투에 담긴 탄핵소추안을 손에 쥔 채 앞장섰습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난동이 벌어졌던 의사당 복도를 지나 상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송부를 알립니다. Donald John Trump engaged in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by inciting violence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측은 다음 달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상원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은 이르면 9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상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합니다. 트럼프의 탄핵 정족수는 상원의 3분의 2로 공화당에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필요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해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탄핵 심판이 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told me, Aaron, quote, just a few minutes ago, I think it has to happen. He said he thinks the effect if that trial for President Trump, former President Trump, didn't happen would have a worse effect.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52%에 달했고 57%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돌아와 거주하는 리조트에는 회원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인근 상공엔 그를 조롱하는 현수막을 붙인 경 비행기가 10여 분 비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 백신 출시 20여일 만에 1,500만 명에게 접종을 마쳤습니다. 괜찮은지 현지에서 백신을 맞은 교민들의 이야기를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베이징 왕징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상 씨는 2주 전 중국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식당 주변이 코로나19 확진자 근무지로 알려진 뒤 손님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오시는 고객들이 최소한으로 불안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별다른 징후는 없었습니다. 갈증이 좀 많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물을 좀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국 당국은 요식업계 근무자와 세관, 공항 근무자 등 우선 접종 대상군을 정하고 1,500만 명 이상에게 접종했습니다. 다만 18세에서 59세로 나이를 제한하고 기저질환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텐진 위생당국은 식품업계 종사자 전원에게 백신 접종을 통보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접종해라고 너무 줄이 많이 서서 저는 아직 못했고요. 직원들은 지금 다 했습니다. 항공의료 관련 회사들도 중국산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만 직원들은 꺼림칙한 마음이 앞섭니다. 한 교민은 회사 권고로 어쩔 수 없이 접종했다면서도 SNS에서 전신마비 등 부작용 소식을 듣고 접종을 거부한 중국인 동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직업군이 아닌 외국인은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外国人也可以申请新冠疫苗吗？目前只针对那个还没有接到通知。 중국 당국은 시노팜 백신의 효능을 79%라고 주장하며 70%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란 선박이 불법 원유 거래를 하다 인도네시아에 납포됐는데 이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며 추가 정보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3주째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선박을 납포하고 있는 자국의 행태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바다 위 나란히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 2척. 갑판 위로 인도네시아 해경이 들이닥칩니다. 지난 24일 이란과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2척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앞바다에서 인도네시아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양쪽 선박엔 모두 61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경은 두 선박이 국기를 내리고 식별 장치까지 끈 채로 불법 원유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이 막히자 바다 위에서 다른 나라 선박에 원유를 옮겨 싣는 비밀 거래를 암암리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교 당국은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며 인도네시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هستیم که شفافتر و دقیق‌تر بدونیم. البته موضوع فنیه. در کشتیرانی از این موارد یک بار نیست. همیشه 그러면서 정작 우리 선박을 납포할 당시 내세웠던 해양 오염의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관련 소통과 협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까지 동결자금 7조 6천억 원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이란인의 음식과 약을 사는 데 쓸 돈을 빼앗았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는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미 법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문의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호적에서 하겠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현행법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이 가족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립니다. 이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대체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무조건 아빠 성을 따라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엄마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상으로는 아빠 성을 따라야 하고 단서 조항으로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만 엄마 성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의도 출생신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보죠. 4번을 보면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하는 협의 하였습니까?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 표기를 해도 부부가 서로 협의를 했다는 이런 협의서 따로 내야 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협의 안 하고 이후에 자녀성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죠. 가까운 나라 사례를 볼까요? 중국은 1980년에 법 개정이 됐는데요. 팩트맨이 관련 법을 살펴보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이른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아빠 성 따를지 엄마 성 따를지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원칙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넘어야 할 단계는 아직 많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공급 대책에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계획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역사의 평균 거리가 1km에 불과해서 지하철만 지나가면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 기자가 실측까지 해봤습니다. 역세권 면적만 이렇게 500m로 하면 서울 면적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역 가까이 있으면 한 300% 이상은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변창흠표 주택공급 핵심은 역세권 범위를 30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역 승강장이 기준인데 광화문역의 경우 광화문부터 덕수궁 담벼락까지가 역세권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1호선 동대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음 역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제가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네, 2분 정도 걸으니까 바로 다음 역인 동묘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역 사이 거리는 500m 정도인데요. 이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역 사이 부지 전부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서울 지하철의 역간 평균 거리는 1km 남짓. 웬만한 곳은 다 역세권이니만큼 곳곳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역 근처잖아요. 10억 이상은 가지고 들어오셔야지만 투자는 가능해요. 문의는 조금 오는데 물건이 없어서 매매는 안 돼요. 반면 노선 3개가 에워싸고 있는 장위동은 같은 동네지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용적률이 3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은 조금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세권하고 우리 8구역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준다면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우려합니다. 500m 너무 과하죠. 지나친 확대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냥 역세권 고밀 개발이 아니라 가능한 재개발 지역을 설정하는 게. 정부는 설 전에 역세권 고밀 개발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불길이 타오르던 차량에서 사람을 구한 의인, 어떻게 용기를 냈을까요? 지난 23일 밤 인천 송도 국제도시 도로에서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사고가 나며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2명은 의식을 잃어 빠져나오지 못한 아찔한 상황. 주변을 지나가던 남성이 불길에 휩싸인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차에 불길이 있었는데 무섭진 않으셨어요?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생각 없이 뛰어갔던 것 같네요. 이런 구조 덕분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독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앞에 있는 소녀상인데 검은 패딩에 일본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방에는 오물과 흙이 묻은 같은 브랜드의 신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직 찾지 못한 이 패딩의 주인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동물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백악관 강아지, 새로운 퍼스트독이 공개됐는데 최초로 유기견이라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려견 중 독일 shepherd인 메이저는 3년 전 입양한 유기견입니다. 바이든은 유세 기간 반려견과 산책하다 오른발 골절상을 입기도 했죠. 그만큼 반려견 사랑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신세계가 결국 SK 와이번스를 품었습니다. 인수가는 당초 2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최종적으로 1,352억이었습니다. 적정 가치일까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신세계의 SK 와이번스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매각금은 1,350억 원 규모로 주식 100%가 1,000억 원, 토지 등 구단 시설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2년 전 경제매체 포브스에서 SK 와이번스의 가치를 1,546억 원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모기업이 힘들지 않는데 매각한 그 첫 번째 케이스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일정 부분 반영됐고 1,000억이 상징적인 금액이고 352억은 부동산 가격들이죠, 전부. 20년 전 기아는 200억 원 정도의 혜태 야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혜태가 어려웠던 상황이라 금액이 낮게 측정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SK 와이번스는 최대 2천억 원대로 추정됐던 업계 예상보다 낮은 금액의 인수가 합의됐습니다. 프로야구 상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까지 겹쳐 프로야구단의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몇 년 전부터 야구단 인수를 타진하면서 야구 마케팅에도 참여했던 신세계는 유통과 스포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자 농구단을 갑작스럽게 해체한 뒤 10년 만에 다시 프로스포츠에 귀환한 신세계. 기존 선수와 직원 등의 고용을 승계한 뒤 3월 중으로 새로운 야구팀을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센스 넘치는 단 한 번의 플레이가 짜릿한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동점 상황에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초. 초긴장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때 두경민! 들어갔어! 상대의 엉덩이에 공을 맞힌 후 골을 성공시킵니다. 센스 있는 플레이로 두경민이 짜릿한 버저비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장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등 돌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빈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최승욱에게 찔러준 공. 센스 있게 속이고 여유 있게 슛. 한 번의 페이크 동작으로 쌍둥이처럼 날아오른 두 명의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강력한 서브를 어렵게 받아냈는데요. 당황한 듯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수비. 한 선수의 연기력. 배우해야 되나요? 토스를 하려다 손을 뺀 한 선수의 연기가 상대를 제대로 속였습니다. 이런 연기도 있습니다. 잡아당기며 반칙을 한 선수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할리우드에 진출해도 되겠네요. 정성스레 내려놓은 공을 힘차게 찬 골키퍼. 이 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96.01m. 역대 최장거리골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덩크에 골대가 무너져 내려도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3월에나 피어나는 매화가 서둘러서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본격적인 봄이 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은 겨울을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겠고요. 내일도 수도권 지역과 충청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도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다소 위험합니다. 새벽 시간에 운전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는데요. 눈비가 그친 뒤에는 이틀간 영하 10도 안팎으로 반짝 춥겠습니다. 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